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을 하면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심지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누군가 훔쳐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 민감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K가 시연을 통해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여야가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단독 본회의를 국회의장이 며칠 연기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도 발을 빼기가 머쓱했을 단독 본회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도 여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발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사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이른바 청와대 쪽지 공방 와중에 유가족 측 변호사가 나도 청와대 쪽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행인 한 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뉴스K가 CCTV 영상 속 폭행 의심 장면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던 행인입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국제뉴스를 심도 있게 보도하는 새로운 코너 월드 리뷰 첫 순서가 방송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 분야 전문 기자인 황준호 팀장이 출연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당 단독 본회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선언 직후에 야당의 진정성을 믿겠다며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자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회동하기도 했지만 서로 얼굴만 붉힌 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오늘 본회의가 열렸던 거군요. 본회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돌리는 등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고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4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겼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이 길어지는 바람에 1시간 늦은 오후 3시쯤 본회의장에 왔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 없이 1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정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부로부터 금일 예정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에 총의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야당 측 요청에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어서 30일 날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입니다. 정 의장의 갑작스런 사내 선포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머지않아 국회에서 퇴근해버렸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재조정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각 상임위에는 오는 29일까지 국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이 법안 처리 없이 의사 일정을 재조정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일제히 만류하고 나섰고, 특히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총 참석 의원들에게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려하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의장호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또는 의장석에 올라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귀뜸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장께서 앞으로 이런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로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우리 입법권을 지키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하지 않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수치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님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새누리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의총 후 박대출 대변인이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 의장의 사퇴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독단적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실익 없는 본회의 강행으로 역풍만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국회의장이 해소해 준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인의 말은 어겼지만 야당을 배려하는 선의의 중재자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면을 세우는 쪽을 우선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의장이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명분을 쌓은 측면도 있습니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거나 더 이상 인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정 의장의 말에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장의 폭거 운운하며 겉으론 반발했지만 여당으로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란 평가입니다. 무리하게 오늘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전국이 얼어붙어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경우 결국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야당은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반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근 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이 예정된 만큼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해 30일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여야는 아침부터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 등까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정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문 위원장이 떠난 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잠시 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1시간 30분가량 협상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후 2시쯤 단독 운영위원회를 연 뒤 단독 본회의를 열었고, 같은 시각 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정 의장실에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후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세월호법 등에 대한 진전이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13일 만이던가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만났습니다만 정말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겁니까? 네, 정의화 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거부했고 그 시각에 혼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세월호법에 대해 야당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고 유가족 입장도 모호한데 어떻게 협상하란 말이냐고 성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갑자기 이 원내대표를 찾아오면서 입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야당의 당론이 뭔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얘기해달라. 두 번째, 유가족들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확실히 얘기해달라.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나치신 누구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한민국이 새누리당 거인 것 같은 대표님, 여기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거인 것 같은 그런 발상에서 나오실 수 있거든요. 저의 카운터 파트너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저희가 손님인데요. 그렇게 해놓고 손님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문전 박배하시면 안 정치하는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얼굴만 붉힌 채 10분 만에 끝났고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유가족들이 보였던 세월호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유연하다고 보지 않는 기류가 있는데요. 이 원내대표의 경직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부가 구속된 재벌 총수들 풀어주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지요. 국회가 견제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고 야권에서는 일제히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추며 재벌 총수 사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근 민주연합 대변인은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 총수 불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해온 대통령이지만 그렇다고 강요들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발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 보도되어 온 행인 한 명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리기사를 유가족이 폭행했다는 점은 다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2차 충돌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K가 보도해온 대로 CCTV에서 행인의 폭행 의심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유가족이 가격을 당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에 벌어지는 청와대 쪽지 진실 공방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과 행인들의 대질 신문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더군요. 경찰이 행인 가운데 한 명을 형사 입건을 했다던데요.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네, 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질 조사를 받은 행인 전모 씨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 씨가 가족대책위 김영기 전 수석 부위원장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김 씨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정 씨가 화면 오른쪽 장소에서 대리기사와 함께 있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가족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김병권 씨고 그의 오른쪽 하얀 상의가 수석 부위원장이던 김영기 씨입니다. 잠시 뒤 정 씨가 이곳에 합류했고 위치는 김영기 씨 바로 옆입니다. 이때 김 씨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곧이어 정 씨도 오른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수석 부위원장은 정 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 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설령 정 씨가 때렸다 해도 막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정 씨가 김전석 부위원장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것이라며 김전석 부위원장이 정 씨에게 왼쪽 턱을 맞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와 행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지만 유가족이 맞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진도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비워달라는 게 진도 군민들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 30여 명이 진도 실내체육관에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진도 체육관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도 군민들은 체육관을 숙식 장소로 더 점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라며 임시 거처를 팽목항이나 진도 자연학습장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가족에게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경제를 살려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처를 옮겨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징적인 장소가 된 진도 체육관을 떠나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더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힌 쪽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경근 씨가 쪽지를 본 주체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대책위 임원진과 변호사라고 정정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쪽지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더군요. 이거 언제적 상황을 가지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가족대책위 임원들이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사실은 양측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라고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다음 주 초쯤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김 대표가 유가족 2명과 변호사 1명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를 적어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대표와의 면담에 동석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김 대표가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며 김 대표가 고소하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국내 최대 은행 KB국민은행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뉴스K는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노출되는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킹에 뚫리는 수준도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도 쉽게 KB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인 KB 스타뱅킹입니다. 거액의 금융거래에도 활용되는 뱅킹 프로그램인 만큼 보안이 생명이지만 스마트폰 뱅킹에 쓰이는 모든 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와 함께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를 무료로 내려받아 KB 스타뱅킹의 보안 수준을 확인해봤습니다.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과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와이파이 일부 설정만 일치시키는 간단한 조작을 해놓은 뒤 실제로 해당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들이 전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뒤 동료 PD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버튼 한번 누르고 숫자 몇 자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과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료 PD의 사전 동의하에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이 확인됐습니다. 동료 PD가 잠깐 스마트폰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손쉽게 민감한 금융정보를 훔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보안 상태도 확인해봤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계좌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있어서 민감한 정보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은행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계좌 비밀번호나 입력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은행만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에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알고 있지 않았던 건가요, 아예? 그러니까 중부서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가 알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또 이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5천만 건을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여당과 조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취지가 있지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정협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남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랑까지 합니다. 야당은 놀고 여당만 일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여당이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정치 공세에 동원한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세종시에서 국회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는 일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기간 동안에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모두 15차례의 당정협의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기국회 법안 처리라든지 예산 심의에 관한 충실한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정기국회가 공전했던 동안에도 새누리당이 여러 차례의 당정협의를 추진하며 열심히 일했음을 자찬했습니다. 정부 여당 간의 당정협의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가지라고 주문한 이후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이 잡힌 첫날이었던 지난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2일에는 노동부,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과 당정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당정협의가 사실상 알맹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당정협의는 정부가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을 위해 개최됩니다. 하지만 최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어에 장차관들이 적극 동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세종시에 청사가 있는 장차관들이 국회까지 와서 당정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만 해도 당정협의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정협의가 주요 사안의 최종 조율을 위해 비공개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 밀어보면 지금과 같은 여당의 행보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성과가 나기 어려운 국회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시간을 낭비한 장관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29회 정기회 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 10여 명만 참여했던 상임위는 안건 하나 정하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윤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인사만 나눴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빗나가는 여론조사와 그로 인한 불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실시된 800여 회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집전화 ARS가 절반이었고
이 경우 20대에 대해 평균 너댓 배, 최대 12배까지 가중치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여론은 조사된 것이 아니라 가중치로 추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떴다 방식 여론조사 업체와 돈 안 들이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려는 언론사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집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00건에 이릅니다. 이 중 조사자를 투입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집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이 여전히 절반에 달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모두 포괄하고 조사자가 투입되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은 165회로 ARS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고 집전화만 대상으로 하는 유선 전화면접도 150회로 비슷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500명에서 800명 사이였던 여론조사가 370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표본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모두 합하면 482회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반면 1500명 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는 57회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응답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409회였습니다.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10명 중 9명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응답률이 20% 이상이었던 여론조사는 92회, 전체의 9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응답 거부로 표본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현실도 여론조사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응답 거부로 인한 가중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할당된 표본 수와 응답자 수가 같을 때를 1로 볼 때 응답자가 오히려 많았던 경우가 남성 535회, 여성 264회로 남성이 많았습니다. 반면 응답자가 적어 가중치를 1 이상 둬야 했던 경우는 남자 263회, 여성은 500회가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응답 거부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의 응답 거부 현상은 집전화 ARS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20대의 경우 집전화 ARS 조사에서는 평균 3.7배의 가중치가 부여됐고 최대 12배까지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가중치가 평균 1.4배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 말고도 당일치기 조사,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응답자를 무한 대체하는 표본 할당 방식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선거 특수를 노리고 생겨나는 떴다 방식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비용 투자 없이 여론조사를 해보려는 언론사를 통해 질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시급히 해소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정부의 규제가 조사 방법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 지구상에 국회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국회가, 여야가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국회가 국회의원한테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국회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수투위는 이러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수도 분할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불씨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욱 커져서 마침내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도록 되어야 된다. 이번 주에 자기들끼리 공조를 해서 몇 가지 진행을 하겠다. 이제 우리 보고 국회 들어오라 압박을 하는데 국회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일체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것을 전부 없애고 개정하라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좋은 안을 내면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회로 들어와라 하는 것을 좀 한나라당도 국회로 들어와라. 이 지구상에 국회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타난 경직된 대북 정책에 대해 보수 언론들도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실었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친 박 대통령이지만 실제 정책과 행보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설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중동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공습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국인 시리아 정권에 도움을 주게 돼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격언을 입증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한 주간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조망해보는 시간 월드리뷰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월드리뷰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뉴스 전문기자인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첫 코너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반도 문제부터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가장 큰 뉴스였죠? 예, 유엔 총회라는 연설 무대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발언의 무게도 컸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연설이었고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네, 요약하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군요. 예, 이런 식의 논법을 선핵 폐기론 혹은 핵 폐기 우선론이라고 부릅니다. 안보와 경제에서의 반대급부,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가면서 동시에 핵 폐기를 유도하는 소위 동시행동론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알아서 먼저 핵을 폐기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비현실적인 정책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똑같은 접근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설로 분명히 입증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한 측면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2년 차에 역시 그때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나름대로의 북핵 해결 구상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놨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네.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대통령인데요. 이건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만을 얘기했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법은 하나도 안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해결이나 또 통일 이런 최종적인 목표만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서 달성하겠다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강조를 했더군요.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 이러고 요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앞서서 대통령 연설 전에 장외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해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라는 것을, 그런 회의를 미국에서 열었는데 북한 외무상이 그렇다면 우리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인권 대화라는 것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 이른바 성향에 무관하게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더 그렇습니다. 강하더군요. 진보 언론에서는 뭐 다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정치부장 칼럼에서 북한의 조그만 당위와 조그만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죠.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의 경우는 어제 창립 기념행사에서 민족화해는 7년 동안 대흉년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못했다는 시인이었습니다. 네. 자, 국제 뉴스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오랜만에 중동 문제가 신문 톱에 오르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 소식이죠. 예, 조간신문을 기준으로 지난 수요일에 거의 모든 한국 신문들이 미국의 시리아 지역 공습 기사를 일면에다가 실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제목들을 다들 뽑았습니다. 한국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순수 중동 뉴스가 이렇게 우리 신문의 톱 기사에 오른 것은 3년 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망했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순위파다, 그리고 극단주의다, 무장단체다, 이런 수식이 붙는 단체가 이슬람 국가 IS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공습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공습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화요일 새벽에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주도했고 아랍 5개국, 사우디, 리비아,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친미 아랍 왕정 5개국들이 동참을 하면서 시리아 안에 있는 이슬람 국가 통치 지역의 지휘통제센터, 또 무기 병참기지, 훈련 병영시설, 이런 곳들을 공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4차 공습이 있었고요. 어제 3차 공습, 그리고 오늘 4차 공습에서는 IS의 자금줄로 꼽히고 있는 석유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4차례 공습으로 IS 조직원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는 단체는 민간인도 최소 수십 명이 희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떤 전쟁, 어떤 전장에서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민간인, 자기들의 공격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중동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을 시작했다. 뭐 이런 성격 규정이 있더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첫 번째 의미는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주의 단체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전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했던 1991년의 걸프 전쟁이라든지 또 2003년의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은 이라크라는 한 나라, 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리아 지역 공습은 시리아 정부라든지 또 이라크 정부, 이런 것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3년 반 동안 내전을 치렀죠. 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으로 보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면 이란과 더불어서 이란, 시리아, 이 두 나라는 중동에서 오래된 미국의 적대국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립하는 적국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음으로 양으로 그동안 시리아 반군을 도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군 세력 중에 하나였던 IS, 이슬람 국가를 미국이 이번에 공격하면서 미국이 적대시해왔던 이슬람 정부를 결국에는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시리아 내전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 동북아에다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정책이 어렵게 된 상황,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이 중동에서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그렇잖아도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거의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중동 분쟁에 다시 한번 발을 깊숙이 들여놓게 되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2년 반이 조금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 문제가 풀린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드리뷰 후반부에 국제 문제나 한반도 문제 다룬 좋은 칼럼 소개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오늘 어떤 칼럼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시리아 공습에 관한 두 가지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 그리고 패트릭 콕번이라는 두 사람의 언론이 쓴 두 편의 논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동 문제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로버트 피스크가 23일 공습을 전후로 해서 썼던 칼럼입니다. 제목이 시리아 공습, 미국의 이슬람 국가 공격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목숨을 구할 것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리아 정부를 위협하는 반군 세력 IS를 미국이 이번에 공습을 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스크는 아사드 대통령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아랍권의 오래된 격언이 사실인 것을 이번에 절감하게 됐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반군의 적이 됐으니까 시리아 그동안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와 미국이 뭐 친구 사이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로버트 피스크는 또 이슬람 국가는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후신이고 또 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라는 단체는 미국과 영국의 2003년 이라크 공격과 점령에 대한 저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IS가 만들어졌던 토양이 됐고 그 IS를 이번에 격퇴하려다가 진짜 적국인 시리아를 살려주게 됐다. 이런 아이러니의 아이러니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칼럼이요. 패트릭 콕번이 썼다는 그 칼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어제자 칼럼인데요. 영국이 과거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영국이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전쟁의 수렁에서 빠질 거다라는 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경고를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영국 총리의 얘기는 계획만 분명하면 시리아 공습에 가담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계획이 분명하더라도 전쟁에 한번 발을 담그면 정신 못 차리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또 패트릭 콕번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에서의 군사 개입에서 영국과 미국이 당초 가졌던 의도가 뭐였든 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파괴적인 갈등만 남겼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월드 리뷰 첫 순서였는데 다양한 뉴스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월드 리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하지요. 어려 보이는 젊은 여성이 승강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 울고 난 표정이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볼일 마치고 다시 타게 된 승강기에서 또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그치기 어렵도록 감정이 복받치는 상황이었을까.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눈을 마주친 참에 한마디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인사와 함께 희미하게 웃어주던 감정 노동자 여성이 생각납니다. 서비스업의 범람 속에 눈물 짓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구상의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한탄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의 한탄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그것도 박근혜 대표 시절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사학법 문제로 53일 동안이나 장외투쟁을 벌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 파행을 우려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를 일단 연기하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의 정치인이나 관료는 사퇴 선언이 곧 사퇴입니다. 하지만 이완구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을 진심으로 보는 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반려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MBC 통폐합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하던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힘을 실어달라는 뜻이었고 이후 2년 가까이 사장 노릇을 더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표놀이라고 했죠. 국회가 논다고 여당이 야당 탓만 하고 있지만 정말 누가 놀고 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